이 장치가 성공하면 지구 온난화를 막을 수 있습니다. 외국인 교수의 절박한 외침이 작은 수리점 안을 울렸고 18세 소녀 김민지는 자신의 귀를 의심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도 찾아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이야기 시작 전에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세요. 그리고 지금 어디서 무얼 하며 들으시는지 댓글로 알려주시면 정말 기쁠 것 같아요. 설거지하시면서 산책하시면서 혹은 편안히 누워서 들으시는 분들 모두 반갑습니다. 자, 그럼 이제 시작해 볼까요? 서울 종로구 한 골목 깊숙한 곳에 자리한 조그만 전자제품 수리점에서 일어난 놀라운 일 이야기입니다. 파란색 페인트가 군데군데 벗겨진 간판에는 대한수리점이라고 손글씨로 적혀 있었고, 가게 앞에는 고장난 선풍기와 텔레비전들이 줄지어 놓여 있었습니다. 이곳에서 32년째 망치와 드라이버를 들고 살아온 김철민 사장과 그의 딸 민지가 오늘도 어김없이 이른 아침부터 일을 시작하고 있었지요. 민지야, 이 냉장고 좀 봐줄래? 아무리 해도 냉기가 나오질 않네. 머리가 반쯤 벗겨진 50대 중반의 김철민이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사실 그는 젊은 시절부터 온갖 전자제품을 손으로 만져보며 고쳐온 베테랑이었지만 요즘 나오는 복잡한 기계들은 점점 더 어려워지고 있었지요. 특히 컴퓨터 칩이 들어간 최신 제품들은 그에게는 마치 외계 문명의 산물처럼 느껴졌습니다. 네, 아버지. 잠깐만요. 단정하게 묶은 긴 머리에 작업복을 입은 민지가 냉장고 앞으로 다가갔습니다. 키는 160cm 정도로 또래보다 작은 편이었지만 그녀의 눈빛만큼은 누구보다 맑고 총명했지요. 민지는 냉장고 뒷면을 살펴보더니 능숙하게 드라이버를 집어들었습니다. 그녀의 손놀림은 마치 피아니스트가 건반을 다루는 것처럼 정확하고 우아했어요. 몇 분 후 민지가 말했습니다. 아버지, 압축기 모터에 문제가 있어요. 냉매 순환이 제대로 안 되고 있고 여기 센서도 오작동하고 있네요. 그녀는 복잡한 기계 구조를 마치 책 읽듯이 술술 설명해냈습니다. 아버지는 딸의 이런 재능이 신기하면서도 한편으로는 걱정스러웠어요. 여자아이가 이런 기계 일에만 매달려 있으니 말이지요. 민지야, 너는 정말 신기한 아이구나. 어떻게 그런 복잡한 걸 다 알 수 있니? 아버지가 감탄하며 물어봤습니다. 그냥요. 보면 어디가 아픈지 느껴져요. 마치 기계가 말을 하는 것 같아요. 민지가 수줍게 미소 지으며 대답했지요. 실제로 그녀는 어릴 때부터 남들과는 다른 특별한 능력이 있었습니다. 기계를 보면 어디가 고장났는지, 어떻게 고쳐야 하는지가 머릿속에 그림처럼 떠올랐거든요. 바로 그때였습니다. 가게 문이 삐걱 소리를 내며 열리더니 2명의 외국인이 들어왔어요. 한 명은 50대 후반으로 보이는 백인 남성이었고 다른 한 명은 30대 초반의 젊은 동양계 남성이었습니다. 나이든 남성은 회색 정장을 말끔히 차려입었고 손에는 검은색 서류 가방을 들고 있었어요. 젊은 남성은 캐주얼한 셔츠 차림이었지만 역시 비싼 옷임을 한눈에 알 수 있었지요. 실례합니다. 혹시 한국어 하실 줄 아시나요? 나이든 외국인이 정중한 자세로 인사하며 어눌한 한국어로 말했습니다. 그의 발음은 서툴렀지만 한국어를 배우려고 노력한 흔적이 역력했어요. 민지가 고개를 들며 또렷한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네, 물론이죠.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그녀의 유창한 영어에 두 외국인은 깜짝 놀랐습니다. 오, 영어를 정말 잘하시는군요. 이렇게 어린 분이 영어를 이 정도로 구사하시다니 놀랍습니다. 외국인이 환한 미소를 지으며 말했어요. 저는 하버드 대학교에서 온 데이비드 스미스 교수입니다. 그리고 이쪽은 제 연구 조교인 케빈 리입니다. 그는 명함을 꺼내며 정중하게 자기소개를 했지요. 민지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하버드 대학교라는 이름은 그녀에게도 특별한 의미가 있었거든요. 어릴 때부터 과학 다큐멘터리를 즐겨보던 그녀는 언젠가는 그런 유명한 대학에서 공부해보고 싶다는 꿈을 품고 있었어요. 하버드 대학교에서 오셨다고요? 정말 영광입니다. 혹시 어떤 일로 저희 수리점에 오시게 되었나요? 스미스 교수는 잠시 망설이더니 무거운 표정으로 입을 열었습니다. 사실 저희에게 매우 심각한 문제가 생겼습니다. 제가 지난 25년간 연구해온 프로젝트가 있는데 마지막 단계에서 계속 막히고 있어요.
한국의 여러 대학과 연구소를 돌아다녔지만 아무도 해결하지 못했습니다. 이제 정말 마지막 희망으로 거리의 수리점들을 찾아다니고 있는 중입니다. 어떤 종류의 연구인가요? 민지가 호기심 어린 목소리로 물어봤어요. 스미스 교수는 주위를 둘러보더니 목소리를 낮추어 말했습니다. 대기 중 이산화탄소 포집 및 산소 생성 장치입니다. 쉽게 말해서 공기 중에 이산화탄소를 빨아들여서 산소로 바꾸는 기계예요. 만약 이것이 성공한다면 지구 온난화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습니다. 민지의 아버지는 무슨 소리인지 전혀 이해하지 못했지만 딸의 표정이 진지해지는 것을 보고는 조용히 지켜보기로 했어요. 민지는 잠시 생각에 잠겼다가 물어봤습니다. 그 장치에 구체적으로 어떤 문제가 발생하나요? 처음에는 완벽하게 작동합니다. 이산화탄소를 흡입해서 산소로 변환하는 과정이 아주 순조로워요. 하지만 정확히 3분이 지나면 갑자기 시스템이 불안정해지기 시작하더니 결국 완전히 멈춰버립니다. 온도, 압력, 습도, 전압 등 모든 조건을 체크해봤지만 원인을 찾을 수 없어요. 스미스 교수의 목소리에는 절망감이 배어 있었습니다. 케빈 조교가 덧붙였습니다. 전 세계의 최고 전문가들이 달려들어봤지만 모두 포기했어요. 이론적으로는 완벽한 설계인데 실제로는 작동하지 않으니 정말 미칠 것 같습니다. 그의 얼굴에도 지친기가 역력했어요. 민지는 잠시 침묵했다가 조심스럽게 물어봤습니다. 혹시 그 장치를 직접 볼 수 있을까요? 스미스 교수는 놀란 표정을 지었어요. 물론입니다. 하지만 매우 복잡하고 정밀한 장비라서 자칫 손상될 수 있어요. 그리고 가격도 수십만 달러에 달하는 고가 장비입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저는 절대로 함부로 만지지 않습니다. 먼저 구조를 파악하고 문제점을 찾아보겠습니다. 민지의 확신에 찬 목소리에 스미스 교수는 잠시 망설였어요. 그러나 지금까지 모든 전문가들이 실패했으니 더 이상 잃을 것도 없다는 생각이 들었지요. 좋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스미스 교수가 진지한 표정으로 말했어요. 만약 정말로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신다면 제가 30만 달러를 드리겠습니다. 순간 수리점 안이 조용해졌습니다. 30만 달러라는 금액은 한국 돈으로 1억 3천만 원이 넘는 엄청난 거액이었거든요. 민지의 아버지는 깜짝 놀라 딸을 바라봤지만 민지는 의외로 침착했어요. 교수님, 그렇게 큰 금액을 제시하시는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민지가 차분하게 물어봤습니다. 스미스 교수는 한숨을 쉬며 대답했어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 프로젝트가 성공하면 제가 받을 수 있는 연구비와 특허 수익이 그보다 훨씬 큽니다. 지금까지 이미 수백만 달러를 투자했지만 해결하지 못했어요. 만약 정말로 해결해 주신다면 그 정도는 기꺼이 지불할 의향이 있습니다. 민지는 잠시 생각하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습니다. 한번 시도해 보겠습니다. 하지만 제가 해결하지 못할 수도 있다는 점은 미리 말씀드립니다. 스미스 교수가 안도의 표정을 지으며 말했어요. 당연히 그럴 수 있죠. 전혀 문제 없습니다. 그럼 내일 아침에 장비를 가지고 다시 오겠습니다. 그날 밤 민지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머릿속에는 온통 이산화탄소와 산소, 그리고 3분이라는 시간이 맴돌았어요. 과연 자신이 전 세계 전문가들도 해결하지 못한 문제를 풀 수 있을까? 하는 두려움과 함께 동시에 엄청난 도전에 대한 설렘이 교차했지요. 만약 정말로 성공한다면 지구온난화를 막는 데 기여할 수 있다는 생각에 가슴이 뛰었습니다. 사실 김민지가 이렇게 특별한 능력을 갖게 된 데에는 어린 시절부터의 독특한 경험이 있었습니다. 민지가 5살 때였어요. 어느 날 집안의 세탁기가 갑자기 이상한 소리를 내며 멈춰버렸지요. 아버지 김철민은 전문 수리업체를 부르려 했지만 어린 민지가 달려와서 세탁기에 귀를 대고 가만히 듣더니 말했어요. 아빠, 이 기계가 목이 말라 해요. 처음에는 아이의 장난인 줄 알았던 아버지가 농담 삼아 세탁기 안을 확인해 봤더니 정말로 급수 호스가 막혀 있었거든요. 그 후로 민지는 집안의 모든 전자제품과 대화하는 아이가 되었습니다. 텔레비전이 화면에 줄이 생기면 여기가 아파요라고 정확한 부위를 짚어냈고 냉장고가 소음을 내면 배가 고파서 그래요라며 냉매 부족을 알아냈지요. 부모님은 처음엔 신기해했지만 점점 걱정이 되기 시작했어요.
또래 아이들은 인형이나 만화에 관심을 보이는데 민지는 온종일 기계 부품만 들여다보고 있었거든요. 초등학교에 입학한 후에도 민지의 특별함은 계속되었습니다. 과학 시간에 선생님이 전기는 왜 흐를까요? 라고 물어보면 다른 아이들이 대답하기 전에 민지가 손을 번쩍 들고 말했어요. 전자들이 춤을 추면서 이동하는 거예요. 구리선 안에서 작은 친구들이 손을 잡고 달리는 것 같아요. 선생님은 민지의 상상력 넘치는 설명에 감탄했지만 정작 민지에게는 그것이 정말로 보이는 것 같았어요. 중학교에 올라가서는 더욱 놀라운 일들이 벌어졌습니다. 학교 과학실에 현미경이 고장났을 때 민지가 10분 만에 고쳐놓았어요. 컴퓨터실의 프린터가 종이를 계속 씹어먹을 때도 민지가 나섰지요. 그녀는 프린터를 열어보더니 여기 롤러가 너무 지쳐서 힘이 없어요라고 말하며 간단한 조정만으로 문제를 해결했습니다. 고등학교에 진학한 후 민지는 본격적으로 아버지의 수리점을 도우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간단한 청소나 부품 정리만 했지만 점차 복잡한 수리 작업에도 참여하게 되었지요. 손님들은 처음에는 어린 소녀가 자신들의 소중한 전자제품을 만지는 것을 불안해했어요. 하지만 민지가 고쳐놓은 기계들이 새 것처럼 작동하는 것을 보고는 모두 깜짝 놀랐지요. 아저씨, 이 에어컨은 사실 아픈 게 아니에요. 그냥 너무 오랫동안 쉬지 못해서 지친 거예요. 민지가 에어컨 수리를 마치며 고객에게 설명했어요. 필터를 갈아주고 냉매를 보충해주니까 다시 건강해졌어요. 앞으로는 한 달에 한 번씩 필터 청소해주시면 오래오래 쓸 수 있을 거예요. 고객은 민지의 설명을 들으며 신기해했어요. 어머, 이 어린 친구가 정말 신통하네. 우리 집 에어컨이 이렇게 시원하게 나온 게 몇 년 만인지 몰라. 이런 일들이 반복되면서 대한수리점은 동네에서 소문난 곳이 되었습니다. 특히 민지의 영어 실력은 정말 놀라웠어요. 중학교 때부터 외국 과학 다큐멘터리와 기술 관련 유튜브 영상들을 즐겨봤는데 자연스럽게 영어에 노출되면서 실력이 늘었던 거예요. 또한 인터넷으로 해외 기술 포럼에 참여하면서 전 세계 엔지니어들과 소통하기도 했지요. 민지야, 너는 정말 우리 집안의 자랑이다. 어머니 박영숙이 저녁 식사를 준비하며 말했어요. 하지만 가끔은 친구들과 놀기도 하고 다른 취미도 가져봤으면 좋겠어. 하지만 민지에게는 기계를 고치는 것 자체가 가장 즐거운 놀이였어요. 어느 날 밤 민지는 아버지와 함께 수리점 정리를 하며 이야기했습니다. 아빠, 저는 왜 다른 사람들이 보지 못하는 걸 볼 수 있는 걸까요? 아버지는 딸의 어깨를 다독이며 말했어요. 민지야, 그건 하늘이 너에게 준 특별한 선물이야. 그 선물로 많은 사람들을 도울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니? 실제로 민지는 단순히 기계를 고치는 것에서 그치지 않았어요. 동네 할머니들의 라디오를 고쳐드리고 학교 친구들의 휴대폰 문제를 해결해주고 심지어 근처 카페의 커피 머신까지 고쳐주곤 했지요. 그럴 때마다 민지는 진심으로 기뻐했어요. 자신의 능력으로 다른 사람들이 행복해하는 모습을 보는 것이 세상에서 가장 즐거운 일이었거든요. 하지만 민지에게도 고민이 있었습니다. 장래 희망을 써내라고 하면 항상 막막했어요. 기계 고치는 것은 좋아하지만 그것만으로 미래를 설계하기에는 아직 어린 나이였거든요. 게다가 주변에서는 여자가 이런 기술직을 계속하기 어렵다는 말들도 들려왔어요. 민지야, 너는 분명히 훌륭한 엔지니어가 될 수 있어. 아버지가 격려했지만 민지는 여전히 확신하지 못했어요. 과연 자신 같은 평범한 수리점 딸이 정말 큰 꿈을 이룰 수 있을까 하는 의문이 들었거든요. 그런 민지에게 오늘 하버드 대학교 교수가 찾아온 것은 정말 운명적인 만남이었어요. 혹시 이것이 자신의 인생을 바꿀 기회가 될 수 있을까 하는 기대감과 함께 한편으로는 과연 자신이 전 세계 전문가들도 해결하지 못한 문제를 풀 수 있을까 하는 두려움이 교차했습니다. 그날 밤 민지는 책상에 앉아 이산화탄소와 산소에 대해 공부했어요. 인터넷에서 관련 논문들을 찾아 읽고 화학 반응식도 정리해봤지요. 하지만 아무리 이론을 공부해도 실제 장치를 보기 전에는 무엇이 문제인지 알 수 없었어요. 내일이면 모든 게 결정될 거야. 민지가 창밖을 바라보며 혼잣말했어요. 서울의 밤하늘에는 별이 보이지 않았지만 민지의 마음속에는 희망의 별이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과연 18세 소녀의 특별한 재능이 지구의 미래를 바꿀 수 있을까요?
다음 날 이른 아침 민지는 평소보다 일찍 일어나 수리점을 정리했습니다. 밤새 뒤척이며 잠을 설쳤지만 묘하게 머리는 맑았어요. 마치 중요한 시험을 앞둔 수험생처럼 긴장되면서도 기대되는 마음이었지요. 민지야, 너무 긴장하지 마라. 안 되면 어쩔 수 없는 거고. 아버지 김철민이 딸의 어깨를 토닥이며 말했지만 사실 그 자신도 마음이 편하지 않았어요. 어젯밤 인터넷으로 하버드 대학교에 대해 찾아보니 정말 대단한 곳이더라고요. 그런 곳에서 온 교수가 왜 자신들 같은 작은 수리점을 찾았는지 아직도 믿기지 않았어요. 오전 9시 정각 수리점 앞에 커다란 검은색 승합차가 멈춰 섰습니다. 어제 만났던 데이비드 스미스 교수와 케빈 리 조교가 내렸고 그들 뒤로는 작업복을 입은 기술자 2명이 더 나타났어요. 모두들 진지한 표정이었는데 마치 중요한 군사작전을 수행하러 온 것 같았지요. 안녕하세요, 민지 양. 잘 주무셨나요? 스미스 교수가 정중하게 인사했어요. 하지만 그의 눈가에는 피로한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아마도 그 역시 밤새 잠을 못 잤을 것 같았어요. 네, 교수님. 준비는 다 되었습니다. 민지가 또렷하게 대답했지요. 그럼 장비를 가져오겠습니다. 참고로 이 장치는 현재 전 세계에서 단 하나뿐인 프로토타입입니다. 케빈 조교가 설명하며 승합차 뒷문을 열었어요. 그 안에는 정말 신기한 물건이 들어 있었습니다. 가로 1m 30cm, 세로 80cm, 높이 60cm 정도 되는 은색 금속 상자였어요. 표면에는 수많은 작은 구멍들이 뚫려 있었고 한쪽 면에는 파란색과 빨간색 표시등들이 일렬로 배치되어 있었지요. 상단에는 투명한 플라스틱 관이 여러 개 연결되어 있었고 각 관마다 서로 다른 색깔의 액체가 흐르고 있었어요. 와, 정말 신기하게 생겼네요. 민지가 감탄하며 말했어요. 하지만 그녀의 눈에는 호기심과 함께 약간의 걱정스러운 빛도 어려 있었어요. 지금까지 봐온 어떤 기계와도 달랐거든요. 마치 SF 영화에서나 볼 법한 미래의 기계 같았지요. 기술자들이 조심스럽게 장치를 수리점 안으로 옮겼습니다. 평소 텔레비전이나 냉장고로 가득했던 작업 공간이 갑자기 첨단 연구소처럼 변했어요. 스미스 교수는 노트북을 꺼내 장치와 연결했고 각종 케이블과 센서들을 점검하기 시작했지요. 이것이 바로 CAR-O2 시스템입니다. 스미스 교수가 자랑스러우면서도 씁쓸한 표정으로 설명하기 시작했어요. CAR은 카본 에어 리사이클의 줄임말이고 O2는 산소를 뜻하죠. 쉽게 말해서 공기 중에 이산화탄소를 빨아들여서 산소로 바꾸는 기계입니다. 민지는 장치 주변을 천천히 돌며 세심하게 관찰했어요. 어떤 원리로 작동하는 건가요? 그녀의 질문에 케빈 조교가 대답했습니다. 기본적으로는 인공광합성 원리를 사용해요. 식물이 햇빛과 이산화탄소로 산소를 만드는 과정을 기계적으로 재현한 거죠. 첫 번째 단계에서는 특수 필터가 공기 중에 이산화탄소를 포집합니다. 스미스 교수가 장치의 한 부분을 가리키며 설명했어요. 이 필터는 이산화탄소 분자만을 선택적으로 흡착하는 나노 물질로 만들어졌어요. 개발하는 데만 3년이 걸렸죠. 두 번째 단계에서는 포집된 이산화탄소가 촉매 반응실로 이동합니다. 케빈이 투명한 관을 가리키며 계속 설명했어요. 여기서 특수 촉매와 만나 화학 반응을 일으켜요. 이 과정에서 이산화탄소가 분해되면서 산소가 생성되죠. 민지는 고개를 끄덕이며 들었지만 한편으로는 의문이 들었어요. 그럼 탄소는 어디로 가나요? 스미스 교수가 깜짝 놀라며 민지를 바라봤어요. 오, 정말 좋은 질문이네요. 탄소는 고체 형태로 분리되어 여기 저장 용기에 모입니다. 그는 장치 하단의 작은 통을 가리켰지요. 이론적으로는 완벽한 시스템입니다. 스미스 교수의 목소리에 자부심이 묻어 있었어요. 하루에 1kg의 이산화탄소를 처리할 수 있고 700g의 순수한 산소를 생산할 수 있어요. 만약 이 기술이 대량 생산된다면 전 세계 곳곳에 설치해서 대기 중 이산화탄소 농도를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습니다. 민지의 아버지는 복잡한 설명을 들으며 고개를 갸우뚱했어요. 하지만 딸이 진지한 표정으로 듣고 있는 모습을 보니 대충은 이해가 되었지요. 지구온난화를 막을 수 있는 대단한 기계라는 것만큼은 확실했어요. 그런데 문제는 뭔가요? 민지가 궁금한 표정으로 물어봤어요.
스미스 교수의 얼굴이 갑자기 어두워졌습니다. 처음 작동할 때는 모든 것이 완벽해요. 이산화탄소 포집률도 좋고 산소 생성량도 계획대로 나와요. 하지만 케빈이 대신 말을 이었습니다. 정확히 3분 후에 시스템이 불안정해지기 시작해요. 처음에는 미세한 진동이 생기더니 점점 심해지면서 결국 완전히 멈춰버려요. 강제로 재시작하면 또 3분 동안은 정상 작동하지만 결국 같은 현상이 반복됩니다. 정말 이상한 일이죠. 스미스 교수가 한숨을 쉬며 말했어요. 3분이라는 시간이 너무 정확해서 더욱 미스터리예요. 3분 10초도 아니고 2분 50초도 아니에요. 정확히 3분 만에 문제가 발생해요. 민지는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혹시 온도 변화와 관련이 있을까요? 3분 동안 작동하면서 내부 온도가 올라가서 뭔가 변화가 생기는 건 아닐까요? 스미스 교수가 고개를 저었어요. 그것도 처음에 의심했던 부분이에요. 하지만 냉각 시스템을 강화하고 온도를 일정하게 유지해도 똑같은 현상이 일어나더라고요. 압력은 어떤가요? 민지가 다시 물어봤어요. 압력도 체크해봤어요. 진공 상태에서도 테스트해봤고 고압 환경에서도 실험해봤지만 결과는 동일했어요. 케빈이 답했지요. 전기적 문제일 수도 있지 않을까요? 민지의 연속된 질문에 두 연구자는 점점 놀라는 표정을 지었어요. 전압, 전류, 주파수 모든 것을 점검해봤어요. 심지어 다른 전원 공급 장치로도 테스트해봤지만 마찬가지였어요. 스미스 교수가 답했습니다. 민지는 장치를 한 바퀴 더 돌며 자세히 살펴봤어요. 혹시 실제로 작동하는 모습을 볼 수 있을까요? 스미스 교수는 잠시 망설였지만 고개를 끄덕였어요. 물론이죠. 하지만 3분 후에는 반드시 문제가 생긴다는 점을 염두에 두세요. 케빈이 노트북을 조작하기 시작했습니다. 곧 장치에서 낮은 웅웅거리는 소리가 나기 시작했어요. 파란색 표시등들이 하나씩 켜지더니 투명한 관 안에 액체들이 흐르기 시작했지요. 정말 신기한 광경이었어요. 지금 공기 중에 이산화탄소를 포집하고 있어요. 스미스 교수가 화면을 가리키며 설명했어요. 이 수치가 포집량이고 저 수치가 산소 생성량이에요. 모니터에는 실시간으로 변하는 숫자들이 표시되고 있었어요. 민지는 장치에서 나는 소리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처음에는 일정한 리듬의 기계음이었는데 시간이 지날수록 미묘하게 변하는 것 같았어요. 마치 심장 박동이 점점 빨라지는 것 같은 느낌이었지요. 1분 경과. 케빈이 시간을 알렸어요. 모든 수치는 여전히 정상 범위 안에 있었어요. 2분 경과. 아직도 문제 없어 보였어요. 민지는 장치의 각 부분을 유심히 관찰했어요. 뭔가 미세한 변화를 감지하려고 집중했지요. 2분 30초. 케빈의 목소리에 긴장감이 배어 있었어요. 스미스 교수도 모니터를 주시하며 입술을 꽉 깨물고 있었어요. 민지는 장치에 손을 가까이 대봤어요. 손바닥으로 미세한 진동을 느낄 수 있었거든요. 2분 50초. 이때부터 장치의 소리가 조금씩 변하기 시작했어요. 일정했던 웅웅거림이 약간 불규칙해지는 것 같았지요. 민지는 더욱 집중했어요. 3분. 케빈이 외쳤을 때 정확히 그 순간 장치에서 삐 하는 경고음이 울렸어요. 파란색 표시등들이 깜빡거리기 시작했고 투명한 관의 액체 흐름이 불안정해졌어요. 모니터의 수치들도 급격히 요동치기 시작했지요. 또 시작됐네요. 스미스 교수가 체념한 듯 말했어요. 진동이 점점 심해지더니 결국 모든 표시등이 꺼지며 장치가 완전히 멈춰버렸어요. 정말 신기하네요. 민지가 중얼거렸어요. 정확히 3분이라니. 그녀는 뭔가 떠오르는 게 있는 것 같았지만 아직 확실하지 않았어요. 이 현상 때문에 전 세계의 전문가들이 머리를 쥐어뜯고 있어요. 케빈이 한숨을 쉬며 말했어요. 스위스의 CERN 연구소, 일본의 RIKEN, 독일의 막스 플랑크 연구소에서 온 과학자들까지 모두 포기했거든요. 스미스 교수가 민지에게 진지하게 말했어요. 민지 양,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희도 이제 정말 막막한 상황이에요. 연구비도 거의 바닥났고 대학에서도 프로젝트 중단을 검토하고 있어요. 당신이 정말 마지막 희망입니다. 민지는 잠시 침묵했다가 입을 열었어요.
교수님, 이 장치를 설계할 때 사용한 모든 자료를 볼 수 있을까요? 설계도, 부품 명세서, 제작 과정 기록까지 모든 것 말이에요. 스미스 교수가 놀란 표정을 지었어요. 물론이죠. 하지만 상당히 방대한 양이에요. 수천 페이지에 달하거든요. 괜찮아요. 시간이 걸리더라도 천천히 살펴보겠어요. 민지의 확고한 목소리에 두 연구자는 희망의 빛을 봤어요. 과연 28세 소녀가 세계적인 난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요? 민지가 자료를 검토하겠다고 하자 스미스 교수는 무거운 한숨을 쉬었습니다. 사실 민지 양 솔직히 말씀드리면 한국에서도 이미 여러 곳을 다녀봤어요. 결과는 참담했습니다. 케빈 조교가 태블릿을 꺼내며 설명하기 시작했어요. 저희가 한국에 온 지 벌써 2달이 되었거든요. 처음에는 서울대학교 공과대학부터 시작했죠. 그의 목소리에는 실망감이 가득했습니다. 서울대 기계공학과의 박진호 교수님 연구팀에서 일주일 동안 분석해봤어요. 세계적 수준의 연구진이었죠. 하지만 결국 이론적으로는 완벽하나 실제 구현에서 알 수 없는 변수가 존재한다는 결론만 내렸어요. 스미스 교수가 쓸쓸하게 말했습니다. 민지는 조용히 듣고 있었지만 마음 한구석이 무거워졌어요. 서울대학교라면 한국 최고의 대학인데 그곳에서도 해결하지 못했다니. 그 다음에는 카이스트로 갔어요. 케빈이 계속 설명했습니다. 화학공학과의 이수진 교수 연구실이었는데 촉매 반응 전문가들이었거든요. 2주일 동안 촉매 성분을 다시 분석하고 반응 조건도 수없이 바꿔봤어요. 결과는? 민지가 조심스럽게 물어봤어요. 촉매 자체에는 전혀 문제가 없다는 거였어요. 오히려 너무 완벽해서 더 이상 개선할 여지가 없다고 하더라고요. 스미스 교수의 표정이 더욱 어두워졌습니다. 민지의 아버지가 걱정스럽게 끼어들었어요. 그럼 포항공대는 어땠나요? 거기도 유명하다고 들었는데. 케빈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포스텍 신소재 공학과에도 다녀왔어요. 나노 물질 전문가들이었는데 필터 시스템을 완전히 뜯어봤거든요. 그곳에서는 뭐라고 했나요? 민지가 궁금해했어요. 필터의 나노 구조가 너무나 정교해서 오히려 그것이 문제일 수도 있다고 했어요. 하지만 구조를 바꾸면 이산화탄소 포집 효율이 떨어진다는 게 함정이었죠. 스미스 교수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연세대학교 전기전자공학과에서는 전력 시스템을 집중적으로 분석했어요. 케빈이 태블릿 화면을 넘기며 말했습니다. 전력 공급이 불안정해서 3분 후에 문제가 생기는 건 아닌지 의심했거든요. 하지만 전력 시스템은 완벽했어요. 민지는 점점 압박감을 느끼기 시작했어요. 이렇게 많은 전문가들이 실패했는데 과연 자신이 해결할 수 있을까 하는 의문이 들었거든요. 고려대학교 화학과에서는 분자 수준의 반응 메커니즘을 연구했어요. 스미스 교수가 계속 설명했습니다. 최첨단 분광학 장비로 반응 과정을 실시간으로 관찰했죠. 하지만 모든 반응이 정상적으로 일어나고 있다는 결론만 얻었어요. 한양대학교 기계공학과에서는 진동 분석에 집중했어요. 케빈이 덧붙였습니다. 3분 후에 생기는 진동의 원인을 찾으려고 했거든요. 하지만 진동은 결과일 뿐 원인이 아니라는 게 밝혀졌어요. 민지의 어머니 박영숙이 걱정스럽게 말했어요. 이렇게 많은 대학교에서 못 풀었는데 우리 민지가 할 수 있을까요? 너무 무리한 건 아닌지. 스미스 교수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대학뿐만 아니에요. 한국의 여러 국책연구소에도 의뢰해봤거든요. 한국과학기술연구원, 즉 키스트에서는 3주 동안 연구했어요. 케빈이 설명했습니다. 시스템 전체를 부분별로 나누어서 각각 테스트해봤죠. 개별 부품들은 모두 완벽하게 작동했어요. 하지만 전체를 조립하면 또 같은 문제가 발생했어요. 한국기계연구원에서는 기계적 결합 부분에 집중했어요. 스미스 교수가 말했습니다. 혹시 부품들 사이의 연결에 문제가 있는 건 아닌지 의심했거든요. 하지만 모든 연결 부위가 완벽했어요. 민지는 이런 이야기를 들으며 점점 위축되었어요. 한국 최고의 전문가들이 총동원되어도 해결하지 못한 문제를 고등학생인 자신이 과연 풀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한국전자통신연구원에서는 제어 시스템을 분석했어요. 케빈이 계속 말했습니다.
혹시 프로그램 코드에 버그가 있는 건 아닌지 의심했거든요. 하지만 코드는 완벽했어요. 심지어 원자력 연구원에서도 도움을 요청했어요. 스미스 교수의 목소리에 절망감이 묻어났습니다. 방사선 분석을 통해 원자 수준에서 뭔가 변화가 일어나는 건 아닌지 확인해 봤거든요. 하지만 그것도 정상이었어요. 민지의 아버지가 딸을 바라보며 말했어요. 민지야, 이렇게 많은 전문가들이 못 푼 문제를 내가 꼭 해야 하는 건 아니야. 무리하지 마라. 하지만 민지의 생각은 달랐어요. 이상하게도 이런 이야기를 들을수록 오히려 호기심이 더 커졌거든요. 그럼 외국에서는 어땠나요? 민지가 물어봤습니다. 미국에서도 MIT, 스탠퍼드, 버클리 등 유명 대학들이 모두 도전해봤어요. 스미스 교수가 답했습니다. 유럽에서는 옥스퍼드, 케임브리지, 취리히 공대에서도 연구했고요. 일본의 도쿄대학교와 교토대학교에서도 3개월씩 연구했어요. 케빈이 덧붙였습니다. 독일의 막스 플랑크 연구소에서는 6개월 동안 매달렸거든요. 민지는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런데 이상해요. 이렇게 많은 전문가들이 각각 다른 부분을 완벽하다고 했는데 왜 전체적으로는 문제가 생기는 걸까요? 스미스 교수가 민지를 주목해서 바라봤어요. 그게 바로 저희가 모르는 부분이에요. 개별적으로는 완벽한데 전체적으로는 실패한다니 정말 이상하죠. 혹시 전문가들이 너무 자기 분야에만 집중해서 전체를 보지 못한 건 아닐까요? 민지가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케빈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가능성도 생각해 봤어요. 그래서 마지막에는 여러 분야 전문가들이 모여서 공동 연구도 해봤거든요. 하지만 결과는 마찬가지였어요. 민지의 어머니가 다시 걱정스럽게 말했어요. 민지야, 엄마가 보기에는 너무 어려운 문제 같아. 괜히 스트레스 받지 말고 포기하는 게 어떨까? 하지만 민지는 오히려 눈빛이 더욱 또렷해졌어요. 아니에요, 엄마. 저는 해보고 싶어요. 다른 사람들이 못 풀었다고 해서 저도 못 푼다는 법은 없잖아요. 스미스 교수가 걱정스럽게 말했어요. 민지 양, 물론 도전 정신은 좋지만 너무 큰 기대는 하지 마세요. 정말 어려운 문제거든요. 교수님, 그런데 한 가지 궁금한 게 있어요. 민지가 말했습니다. 지금까지 모든 연구자들이 실패했다고 하셨는데 혹시 모두 같은 방식으로 접근한 건 아닌가요? 케빈이 놀란 표정을 지었어요. 어떤 의미인가요? 전문가들은 보통 자신의 전문 분야를 기준으로 문제를 바라보잖아요. 기계공학자는 기계적 관점에서, 화학자는 화학적 관점에서 말이에요. 하지만 진짜 원인은 전혀 다른 곳에 있을 수도 있지 않을까요? 민지의 말에 두 연구자는 잠시 침묵했어요. 스미스 교수가 천천히 말했습니다. 흥미로운 관점이네요. 그럼 당신은 어떤 관점에서 접근할 계획인가요? 저는 전문가가 아니니까요. 오히려 그게 장점일 수도 있어요. 고정관념 없이 처음부터 다시 생각해 볼 수 있거든요. 민지의 확신에 찬 목소리에 부모님은 놀랐어요. 민지의 아버지가 딸에게 말했어요. 민지야, 그래도 너무 무리하지는 마라. 실패해도 부끄러운 일이 아니야. 아빠, 저는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아요. 중요한 건 시도해 보는 거죠. 민지가 씩씩하게 대답했어요. 스미스 교수가 감탄하며 말했습니다. 정말 대단한 마음가짐이네요. 그럼 정말로 도전해 보시겠다는 건가요? 네, 해보겠어요. 하지만 하나만 약속해 주세요. 민지가 진지하게 말했어요. 무엇인가요? 만약 제가 실패하더라도 실망하지 마세요. 그리고 다른 방법을 계속 찾아보세요. 이런 중요한 기술을 포기하면 안 되거든요. 민지의 말에 스미스 교수와 케빈은 깊이 감동했어요. 그날 밤 민지 가족은 긴 회의를 했습니다. 어머니는 여전히 걱정이 많았어요. 민지야, 정말 괜찮겠니? 너무 큰 부담을 지는 건 아닐까? 엄마, 저는 괜찮아요. 오히려 이런 기회가 온 게 감사해요. 민지가 밝게 웃으며 말했어요. 아버지도 딸을 격려했습니다. 민지야, 아빠는 내가 어떤 결정을 내리든 지지할 거야. 하지만 너무 스트레스 받지는 마라. 고마워요, 아빠. 저는 정말 이 문제를 풀고 싶어요. 만약 성공한다면 지구 환경을 구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잖아요. 민지의 눈에는 강한 의지가 빛나고 있었어요.
과연 18세 소녀 민지가 전 세계 전문가들도 포기한 이 난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요? 내일부터 시작될 그녀의 도전이 어떤 결과를 가져올지 정말 궁금해졌습니다. 다음 날 아침 7시 민지는 평소보다 2시간 일찍 일어나 수리점으로 향했습니다. 스미스 교수가 준 자료들을 밤새 훑어봤지만 워낙 방대해서 다 읽기에는 시간이 부족했거든요. 하지만 이상하게도 뭔가 중요한 단서가 숨어 있을 것 같은 예감이 들었어요. 수리점에 도착하자마자 민지는 CAR-O2 장치 앞에 앉았습니다. 어제와는 달리 아무도 없는 조용한 공간에서 혼자만의 시간을 가져보고 싶었거든요. 안녕, 너는 대체 뭐가 문제일까? 민지가 장치에게 말을 걸었어요. 어릴 때부터 기계와 대화하던 습관이었지요. 민지는 장치 주변을 천천히 돌며 모든 세부 사항을 관찰했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보지 못한 것을 찾기 위해서는 남들과 다른 방식으로 접근해야 했거든요. 그녀는 손바닥을 장치 표면에 대고 미세한 진동을 느껴봤어요. 마치 환자의 맥박을 재는 의사처럼 말이에요. 이상해. 민지가 중얼거렸습니다. 장치의 왼쪽 부분과 오른쪽 부분에서 나는 진동이 미묘하게 달랐거든요. 너무 작은 차이라서 측정 장비로는 감지하기 어려울 정도였지만 민지의 예민한 손끝은 그 차이를 느낄 수 있었어요. 아침 8시에 스미스 교수와 케빈이 도착했습니다. 벌써 와 계셨네요. 일찍 일어나셨나 봐요. 스미스 교수가 민지를 보며 놀라워했어요. 네, 혼자 있는 시간이 필요했거든요. 민지가 답했습니다. 교수님, 혹시 이 장치를 만들 때 사용한 재료들의 원산지를 알 수 있을까요? 원산지요? 케빈이 의아해했어요. 왜 그런 걸 궁금해하시나요? 그냥 느낌인데요. 혹시 서로 다른 곳에서 온 재료들이 만났을 때 예상하지 못한 상호작용이 일어나는 건 아닐까 해서요. 민지의 설명에 두 연구자는 서로 눈을 마주쳤어요. 스미스 교수가 태블릿을 꺼내며 말했습니다. 흥미로운 관점이네요. 사실 이 장치의 부품들은 전 세계에서 가장 좋은 재료들을 골라서 만들었거든요. 나노 필터는 일본에서, 촉매는 독일에서, 제어칩은 미국에서, 외부 케이스는 스위스에서 가져왔어요. 아, 민지의 눈이 반짝였어요. 그럼 이 장치는 마치 유엔 총회 같네요. 전 세계에서 온 최고의 재료들이 한 곳에 모인 거잖아요. 케빈이 웃으며 말했어요. 재미있는 비유네요. 하지만 그게 문제와 무슨 관련이 있을까요? 민지는 잠시 생각하더니 말했습니다. 교수님, 혹시 각 부품들이 만들어진 환경의 차이를 고려해 보신 적 있나요? 예를 들어 온도, 습도, 기압 같은 것 말이에요. 스미스 교수가 고개를 갸우뚱했어요. 부품 자체의 품질은 모두 완벽하게 테스트했는데 제조 환경까지는 생각해 보지 못했네요. 각 나라마다 기후가 다르잖아요. 민지가 설명하기 시작했어요. 일본은 습도가 높고 독일은 상대적으로 건조하고 미국과 스위스도 각각 다른 환경이고요. 만약 이 부품들이 각자의 환경에 최적화되어 만들어졌다면 한국의 환경에서 함께 작동할 때 문제가 생길 수도 있지 않을까요? 케빈이 놀란 표정을 지었어요. 정말 독특한 시각이네요. 그런데 구체적으로 어떤 문제가 생길 수 있을까요? 민지는 수리점에서 자주 보던 현상을 떠올렸습니다. 저희 수리점에 가끔 외국산 전자제품이 들어와요. 분명히 고급 제품인데 한국에서는 이상하게 작동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알고 보니 전압이나 주파수 차이 때문이 아니라 습도나 미세먼지 같은 환경적 요인 때문인 경우가 많았어요. 스미스 교수가 흥미로워하며 물었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현상이었나요? 독일산 정밀 계측기가 한국의 여름 습도를 견디지 못해서 오작동을 일으킨 적이 있어요. 겉보기에는 아무 문제 없어 보였는데 내부의 미세한 수분이 축적되면서 전기적 특성이 변한 거였어요. 민지가 자세히 설명했어요. 그런 경험이 있으셨군요. 케빈이 감탄했어요. 그럼 우리 장치에서도 비슷한 일이 일어날 수 있다는 말씀인가요? 가능성이 있어요. 민지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특히 3분이라는 시간이 중요한 단서일 것 같아요. 3분이면 장치 내부의 환경이 안정화되는 시간이거든요. 스미스 교수가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흥미로운 가설이네요. 하지만 어떻게 확인해 볼 수 있을까요? 민지는 수리점의 한 구석에서 습도계와 온도계를 가져왔습니다.
일단 장치 내부의 환경 변화를 측정해 볼까요? 작동 전과 후의 차이를 비교해 보면 뭔가 발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좋은 아이디어네요. 케빈이 동의했어요. 우리도 온도는 측정해 봤지만 습도나 다른 환경 요소들은 놓쳤을 수도 있어요. 민지는 장치의 여러 부분에 센서들을 조심스럽게 배치했습니다. 이제 작동시켜 볼까요? 하지만 이번에는 30초마다 모든 데이터를 기록해 보겠어요. 스미스 교수가 시스템을 가동했습니다. 민지는 스톱워치를 들고 시간을 재면서 동시에 여러 센서의 값을 확인했어요. 30초, 온도 23.5도, 습도 61%. 민지가 또박또박 기록했어요. 1분, 온도 23.7도, 습도 62.3%. 아직까지는 큰 변화가 없었어요. 1분 30초, 온도 24.1도, 습도 63.8%. 조금씩 변화가 생기기 시작했어요. 2분, 온도 24.6도, 습도 65.2%. 변화 속도가 빨라지고 있었어요. 2분 30초, 온도 25.3도, 습도 67.5%. 이때부터 민지는 뭔가 패턴을 발견하기 시작했어요. 교수님 보세요. 민지가 흥분해서 외쳤어요. 습도 변화 패턴이 이상해요. 일정하게 증가하는 게 아니라 특정 부분에서 급격히 변하고 있어요. 케빈이 모니터를 확인했습니다. 정말 그렇네요. 2분 30초 즈음부터 변화가 불규칙해지고 있어요. 3분. 스미스 교수가 외쳤고 예상대로 장치에서 경고음이 울렸어요. 하지만 이번에는 민지가 중요한 단서를 발견했습니다. 교수님, 습도가 70%를 넘어가는 순간 문제가 시작돼요. 민지가 데이터를 가리키며 말했어요. 그리고 특정 부분의 온도가 다른 부분보다 빨리 올라가고 있어요. 스미스 교수와 케빈이 민지의 기록을 자세히 살펴봤습니다. 정말 놀랍네요. 이런 미세한 환경 변화는 저희가 전혀 주목하지 못했던 부분이에요. 스미스 교수가 감탄했어요. 그런데 이게 어떻게 시스템 전체의 오작동으로 이어지는 걸까요? 케빈이 궁금해했어요. 민지는 장치의 구조를 다시 살펴봤습니다. 혹시 일본산 나노 필터가 높은 습도에서 성능이 변하는 건 아닐까요? 일본은 습도가 높긴 하지만 그 습도에 맞춰서 설계되었을 텐데 한국의 습도 변화 패턴은 다를 수 있거든요. 그리고 독일산 촉매는 상대적으로 건조한 환경에서 최적화되었을 거예요. 민지가 계속 설명했어요. 만약 습도가 갑자기 올라가면 촉매의 활성도가 변할 수 있어요. 스미스 교수가 무릎을 쳤습니다. 맞아요. 각 부품은 개별적으로는 완벽하지만 서로 다른 환경 조건에서 최적화되었기 때문에 함께 작동할 때 문제가 생기는 거군요. 마치 서로 다른 언어를 쓰는 사람들이 한 팀에서 일하는 것 같아요. 민지가 비유했어요. 각자는 훌륭하지만 의사소통에 문제가 생기는 거죠. 케빈이 흥분해서 말했습니다. 그럼 해결 방법도 있다는 말씀인가요? 민지는 자신 있게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방법이 있을 것 같아요. 각 부품이 서로 다른 환경 변화에 적응할 수 있도록 중간에 완충 장치를 만들면 될 것 같아요. 완충 장치요? 스미스 교수가 관심을 보였어요. 네, 각 부품 사이에 환경을 조절하는 작은 챔버를 만드는 거예요. 마치 에어컨처럼 온도와 습도를 일정하게 유지해주는 거죠. 민지의 아이디어에 두 연구자는 깜짝 놀랐어요. 정말 혁신적인 아이디어네요. 스미스 교수가 감탄했어요. 지금까지 수많은 전문가들이 개별 부품의 성능에만 집중했는데 부품들 간의 환경적 조화는 전혀 생각하지 못했거든요. 민지는 뿌듯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드디어 실마리를 찾은 것 같았거든요. 하지만 이것은 시작에 불과했어요. 이제 실제로 이 아이디어를 구현해야 하는 더 큰 도전이 기다리고 있었거든요. 민지의 아이디어에 흥분한 스미스 교수와 케빈은 곧바로 실행에 옮기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막상 시작하려고 하니 예상보다 훨씬 복잡한 문제였어요. 환경 조절 완충 장치라고 하셨는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만들 계획인가요? 케빈이 걱정스럽게 물어봤어요. 장치 내부 공간이 워낙 제한적이라서 추가 장비를 넣기가 어려울 것 같은데요. 민지도 그 점이 가장 큰 고민이었어요. CARO2 장치는 이미 최적화된 설계로 만들어져서 여분의 공간이 거의 없었거든요. 그래서 기존 방식으로는 안 될 것 같아요.
완전히 새로운 접근이 필요해요. 스미스 교수가 걱정스럽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구조를 크게 바꾸면 원래 설계의 균형이 깨질 수 있어요. 지금까지의 연구가 물거품이 될 수도 있고요. 아니에요, 교수님. 민지가 자신 있게 말했어요. 구조를 바꾸는 게 아니라 기존 구조를 더 똑똑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녀는 수리점에서 가져온 작은 부품들을 테이블에 늘어놓기 시작했어요. 이게 뭔가요? 케빈이 호기심 어린 눈으로 물어봤어요. 펠티어 소자예요. 민지가 엄지손가락 크기의 작은 사각형 부품을 들어 보였어요. 전기를 흘려주면 한쪽은 차가워지고 다른 쪽은 뜨거워져요. 작은 냉장고나 차량용 쿨러에 쓰이는 부품이죠. 스미스 교수가 관심을 보였어요. 펠티어 효과를 이용한 냉각 장치군요. 하지만 이걸 어떻게 활용할 계획인가요? 민지는 테이블 위에 CARO2 장치의 간단한 도면을 그리기 시작했어요. 보세요. 각 부품들 사이사이에 이 펠티어 소자들을 아주 얇게 삽입하는 거예요. 마치 샌드위치처럼 말이에요. 샌드위치요? 케빈이 이해하지 못했어요. 네, 일본산 나노 필터와 독일산 촉매 사이에 펠티어 소자를 넣어서 온도와 습도를 조절하는 거예요. 각 부품이 원래 환경에서처럼 느낄 수 있도록 미세한 기후를 만들어주는 거죠. 민지의 설명에 두 연구자의 눈이 반짝였어요. 정말 기발한 아이디어네요. 스미스 교수가 감탄했어요. 하지만 펠티어 소자가 작동하려면 전력이 필요한데 추가 전력 소모는 어떻게 해결할 건가요? 이 질문에 민지는 잠시 당황했어요. 정말 중요한 문제였거든요. CARO2 장치는 에너지 효율이 생명인데 추가 전력을 소모하면 본래 목적에 어긋날 수 있었어요. 민지가 고민에 빠졌습니다. 그때 갑자기 아버지가 하던 말이 떠올랐어요. 민지야, 가장 좋은 해결책은 문제 자체를 해결하는 게 아니라 문제를 이용하는 거야. 민지가 손을 쳤어요. 교수님, 혹시 장치가 작동할 때 버려지는 열이 얼마나 되는지 아세요? 케빈이 자료를 찾아봤어요. 대략 20% 정도의 에너지가 열로 손실되네요. 바로 그거예요. 민지가 흥분해서 말했어요. 그 버려지는 열을 펠티어 소자의 전력으로 사용하면 돼요. 열전 발전 방식이죠. 스미스 교수가 놀라며 물어봤어요. 열전 발전이요? 그게 가능한가요? 네, 펠티어 효과는 역방향으로도 작동해요. 민지가 설명했어요. 온도 차이가 있으면 전기를 생산할 수 있거든요. 장치에서 나오는 열을 이용해서 펠티어 소자를 작동시키는 전력을 만드는 거예요. 와, 정말 획기적이네요. 케빈이 감탄했어요. 그럼 추가 전력 소모 없이도 환경 조절이 가능하다는 말씀인가요? 맞아요. 오히려 전체적인 에너지 효율이 더 좋아질 수도 있어요. 민지가 자신 있게 말했어요. 하지만 실제로 만들어 보니 생각보다 훨씬 어려웠어요. 펠티어 소자는 너무 작아서 정밀한 작업이 필요했고 기존 장치를 분해하는 과정도 매우 조심스러웠거든요. 혹시 실수해서 장치를 망가뜨리면 어떻게 하죠? 케빈이 걱정했어요. 이 장치는 전 세계에 단 하나뿐인 프로토타입이었거든요. 걱정하지 마세요. 민지가 차분하게 말했어요. 저는 항상 역순으로 복구할 수 있는 방법을 준비해놓고 작업해요. 그녀는 수리 과정을 사진으로 찍고 각 단계를 꼼꼼히 기록했어요. 첫 번째 펠티어 소자를 설치하는 작업부터 시작했습니다. 일본산 나노 필터 부분이었어요. 민지는 마치 외과 의사가 수술하듯이 조심스럽게 작업했어요. 여기에 이렇게 넣으면. 민지가 정밀한 핀셋을 사용해서 펠티어 소자를 제자리에 고정했어요. 너무 작아서 돋보기를 써야 할 정도였지요. 2시간 후 첫 번째 소자 설치가 완료되었습니다. 이제 테스트해 볼까요? 스미스 교수가 조심스럽게 물어봤어요. 아직 이른 것 같아요. 민지가 말했어요. 모든 소자를 다 설치한 후에 전체적으로 테스트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하지만 두 번째 펠티어 소자를 설치하는 과정에서 문제가 생겼어요. 독일산 촉매 부분의 공간이 예상보다 더 좁았거든요. 이상해요. 측정값과 다르네요. 민지가 당황했어요. 아무리 해도 소자가 들어가지 않았거든요. 케빈이 측정기를 가져와서 다시 확인해 봤어요. 정말 이상하네요. 설계도상으로는 충분한 공간이 있어야 하는데.
그때 민지가 뭔가를 발견했어요. 아, 이 부분이 온도에 따라 팽창하는 소재네요. 촉매 챔버가 미세하게 팽창해서 공간이 줄어든 거였어요. 그럼 어떻게 하죠? 스미스 교수가 걱정했어요. 민지는 잠시 생각하더니 다른 방법을 떠올렸어요. 소자를 안에 넣는 게 아니라 밖에서 조절하면 어떨까요? 그녀는 펠티어 소자를 촉매 챔버 외부에 부착하는 방법을 제안했어요. 그게 효과가 있을까요? 케빈이 의심했어요. 해볼 만해요. 오히려 이 방법이 더 효율적일 수도 있어요. 민지가 자신있게 말했어요. 새로운 방식으로 두 번째 소자를 설치한 후 민지는 세 번째 소자 작업에 들어갔어요. 미국산 제어 칩 부분이었는데 여기는 상대적으로 공간이 넉넉해서 수월했어요. 마지막으로 스위스산 케이스 부분에 네 번째 소자를 설치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민지는 놀라운 발견을 했어요. 교수님 보세요. 민지가 흥분해서 외쳤어요. 케이스 안쪽에 미세한 응축수 자국이 있어요. 응축수요? 스미스 교수가 확인해 봤어요. 정말 그렇네요. 이건 습도 때문인가요? 맞아요. 스위스는 건조한 기후인데 한국의 습한 환경에서 케이스 내부에 응축수가 생긴 거예요. 이게 전기적 문제를 일으킬 수 있어요. 민지의 관찰력에 두 연구자는 감탄했어요. 그럼 이 부분도 해결해야겠네요. 케빈이 말했어요. 민지는 응축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특별한 코팅제를 사용했어요. 수리점에서 습기가 많은 곳에 사용하던 방수 코팅제였지요. 드디어 모든 펠티어 소자 설치가 완료되었습니다. 민지는 마지막으로 전체 연결 상태를 점검했어요. 이제 정말로 테스트해 볼까요? 스미스 교수와 케빈은 긴장한 표정으로 지켜봤어요. 과연 민지의 아이디어가 성공할 수 있을까요? 시작합니다. 민지가 스위치를 눌렀어요. 장치에서 익숙한 웅웅거리는 소리가 나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이번에는 뭔가 달랐어요. 소리가 더 안정적이고 균일했거든요. 1분 경과. 케빈이 시간을 알렸어요. 모든 수치가 정상이었어요. 2분 경과. 여전히 안정적이었어요. 2분 30초. 이제 중요한 순간이 다가왔어요. 3분. 케빈이 외쳤을 때 모든 사람이 숨을 죽였어요. 하지만 이번에는 경고음이 울리지 않았어요. 장치는 여전히 조용하고 안정적으로 작동하고 있었어요. 5분, 10분, 15분. 믿을 수 없었어요. 장치가 계속 작동하고 있었거든요. 성공했어요. 스미스 교수가 흥분해서 외쳤어요. 정말로 문제가 해결됐어요. 민지는 뿌듯한 미소를 지었지만 동시에 겸손했어요. 아직 완전히 확신할 수는 없어요. 더 오래 테스트해 봐야겠어요. 하지만 30분이 지나고 1시간이 지나도 장치는 완벽하게 작동했어요. 18세 소녀 민지가 정말로 전 세계 전문가들도 못 푼 문제를 해결한 거였어요. 장치가 안정적으로 작동하는 것을 확인한 스미스 교수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민지를 바라봤습니다. 30년 연구 인생에서 이렇게 감동적인 순간은 처음이었거든요. 민지 양 정말로 해내셨네요. 스미스 교수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이 순간이 올 거라고는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케빈 조교도 여전히 모니터를 바라보며 중얼거렸어요. 24시간째 연속 작동 중이에요. 믿기지 않아요. 정말 믿기지 않아요. 민지는 오히려 차분했어요. 교수님, 하지만 아직 확신하기에는 이른 것 같아요. 최소한 일주일은 연속으로 작동해봐야 진짜 성공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일주일이요? 스미스 교수가 놀라며 물어봤어요. 하지만 이미 충분히 증명된 것 같은데요. 아니에요. 민지가 고개를 저었어요. 기계는 때때로 속임수를 써요. 처음에는 잘 작동하다가 나중에 다른 문제가 생길 수도 있거든요. 정말 안전하다고 확신하려면 더 많은 시간이 필요해요. 민지의 신중한 태도에 두 연구자는 오히려 더 깊은 신뢰를 느꼈어요. 이런 겸손함과 철저함이야말로 진정한 과학자의 자세였거든요. 일주일 후 장치는 여전히 완벽하게 작동하고 있었어요. 스미스 교수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민지 양, 이제 정말 확실해요. 당신이 해낸 거예요. 그날 저녁 스미스 교수는 약속했던 보상을 준비해 왔어요.
하지만 단순히 30만 달러가 아니었습니다. 민지 양, 사실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30만 달러는 최소 금액이었어요. 스미스 교수가 서류 봉투를 꺼내며 말했습니다. 하버드 대학교와 연구 후원 기관들이 긴급 회의를 열었거든요. 긴급 회의요? 민지가 궁금해했어요. 네, 당신의 해결책이 얼마나 혁신적인지 알게 되었거든요. 케빈이 설명했습니다. 펠티어 소자를 이용한 환경 조절 시스템은 다른 모든 정밀 기기에도 적용할 수 있어요. 이건 단순히 우리 장치만의 문제가 아니라 전체 정밀 기계 산업의 혁명을 일으킬 수 있는 발견이에요. 스미스 교수가 서류를 건네며 말했습니다. 그래서 보상을 늘리기로 했어요. 25만 달러입니다. 민지와 가족들은 깜짝 놀랐어요. 25만 달러면 한국 돈으로 3억 원이 넘는 거액이었거든요. 그리고 이것보다 더 중요한 제안이 있어요. 스미스 교수가 계속 말했습니다. 하버드 대학교에서 당신을 위한 특별 프로그램을 만들기로 했어요. 환경공학과 기계공학을 동시에 전공할 수 있는 맞춤형 프로그램이죠. 민지의 눈이 반짝였어요. 하지만 동시에 걱정도 되었어요. 교수님, 저는 아직 고등학교도 졸업하지 않았는데 괜찮을까요? 그런 건 문제되지 않아요. 케빈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당신 같은 천재에게는 일반적인 규칙이 적용되지 않거든요. 하버드에서 직접 고등학교 과정까지 함께 제공하기로 했어요. 하지만 민지는 쉽게 결정하지 못했어요. 시간을 좀 주세요. 가족과 상의해 봐야겠어요. 그날 밤 민지 가족은 늦은 시간까지 이야기를 나눴어요. 민지야, 이런 기회는 평생에 한 번 있을까 말까 한 거야. 아버지 김철민이 말했어요. 하버드 대학교라니 꿈만 같구나. 어머니 박영숙은 여전히 걱정이 많았어요. 하지만 민지가 너무 어린데 혼자 외국에서 지낼 수 있을까? 그리고 언어 문제도 있고. 엄마, 저는 괜찮아요. 민지가 씩씩하게 말했습니다. 영어도 할 수 있고 무엇보다 제가 정말 하고 싶은 공부를 할 수 있는 기회잖아요. 하지만 민지에게는 다른 고민이 있었어요. 아빠, 제가 하버드에 가면 수리점은 어떻게 하세요? 아빠 혼자서 힘들지 않을까요? 아버지는 딸의 어깨를 다독이며 말했어요. 민지야, 그런 건 걱정하지 마라. 아빠는 30년 넘게 혼자서도 잘해왔어. 내가 더 큰 꿈을 이루는 게 아빠에게는 가장 큰 기쁨이야. 다음 날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어요. 민지의 이야기가 언론에 알려진 거였어요. 18세 한국 소녀 하버드 교수도 못 푼 환경 문제 해결. 작은 수리점에서 일어난 기적, 지구온난화 해결의 열쇠 찾아. 천재 소녀 민지 25만 달러 받고 하버드 특별 입학. 신문과 방송에서 민지의 이야기를 앞다투어 보도했어요. 대한수리점 앞에는 기자들이 몰려들었고 민지의 휴대폰에는 인터뷰 요청이 쏟아졌어요. 민지 양, 어떤 기분이세요? 앞으로의 계획은 무엇인가요? 하버드에서 무엇을 공부할 예정인가요? 질문이 쏟아졌지만 민지는 차분하게 답변했어요. 저는 운이 좋았을 뿐이에요. 정말 중요한 건 이 기술이 실제로 지구 환경을 개선하는 데 사용되는 거라고 생각해요. 하지만 언론의 관심은 민지 개인에게 집중되었어요. 천재 소녀, 한국의 자랑, 미래의 노벨상 후보 같은 수식어들이 붙었지요. 이런 관심이 부담스러웠지만 동시에 뜻밖의 기회들도 생겼어요. 며칠 후 환경부에서 연락이 왔어요. 민지 양의 기술을 국가 환경 정책에 활용하고 싶다는 제안이었어요. 삼성, LG 같은 대기업들도 관심을 보였어요. 우리 회사에서 연구개발을 지원하겠다는 제안들이 들어왔지요. 심지어 UN 환경계획에서도 연락이 왔어요. 젊은 환경과학자 프로그램에 참여하지 않겠느냐는 제안이었어요. 민지는 이 모든 제안들을 신중하게 검토했어요.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자신이 정말로 하고 싶은 일이 무엇인지 찾는 것이었지요. 교수님, 질문이 하나 있어요. 민지가 스미스 교수에게 말했습니다. 제가 개발한 이 기술이 정말로 지구 온난화를 막는 데 도움이 될까요? 물론이죠. 스미스 교수가 확신에 찬 목소리로 답했어요. 이 기술이 대량 생산되면 전 세계 이산화탄소 농도를 크게 줄일 수 있어요. 당신은 지구의 미래를 바꾼 거예요. 그 말을 들은 민지는 결심했어요. 그럼 저는 하버드에 가겠어요. 하지만 조건이 있어요. 어떤 조건인가요?
스미스 교수가 궁금해했어요. 제가 배운 것들을 한국에도 전달할 수 있게 해주세요. 그리고 방학 때마다 한국에 돌아와서 아버지 수리점도 도와드리고 싶어요. 민지의 말에 스미스 교수는 깊이 감동했어요. 정말 훌륭한 조건이네요. 그런 마음가짐이야말로 진정한 과학자의 자세예요. 이렇게 해서 민지의 인생에 새로운 장이 열리게 되었어요. 하지만 그녀는 자신의 뿌리를 잊지 않겠다고 다짐했지요. 큰 성공을 거두었지만 여전히 작은 수리점에서 시작된 꿈을 소중히 간직하고 있었거든요. 보름 후 민지는 출국 준비를 하며 마지막으로 수리점을 정리했어요. 아빠, 제가 없는 동안 잘 지내세요. 꼭 연락드릴게요. 민지야, 아빠는 정말 자랑스럽다. 하지만 무엇보다 건강이 첫 번째야. 무리하지 마라. 아버지의 눈에는 눈물이 글썽였어요. 드디어 전 세계가 주목하는 천재 소녀 민지의 새로운 여행이 시작되는 순간이었습니다. 석 달 후 민지는 인천공항에서 보스턴 로건 공항으로 향하는 비행기에 몸을 맡겼습니다. 부모님은 딸을 배웅하며 눈물을 글썽였지만 민지의 얼굴에는 새로운 도전에 대한 설렘이 가득했어요. 걱정하지 마세요. 방학 때마다 꼭 돌아와서 수리점도 도와드릴게요. 민지의 약속을 들은 아버지는 씁쓸하면서도 자랑스러운 미소를 지었어요. 13시간의 긴 비행 끝에 보스턴에 도착한 민지를 맞이한 사람은 스미스 교수였습니다. 민지, 정말 잘 왔어요. 하버드 캠퍼스를 보면 깜짝 놀랄 거예요. 공항에서 하버드까지 가는 동안 민지는 창밖 풍경에 감탄했어요. 한국과는 전혀 다른 빨간 벽돌 건물들과 드넓은 잔디밭이 펼쳐져 있었거든요. 와, 정말 영화에서 본 것 같아요. 민지가 눈을 반짝이며 말했어요. 하버드 캠퍼스에 도착한 민지는 정말로 압도되었습니다. 역사가 깃든 고풍스러운 건물들 사이로 세계 각국에서 온 학생들이 오가고 있었어요. 이곳에서 자신이 무엇을 배울 수 있을지 기대가 되었지요. 먼저 기숙사의 짐을 풀고 내일부터 본격적으로 시작해 봅시다. 스미스 교수가 말했어요. 민지의 기숙사 룸메이트는 인도에서 온 프리아라는 수학 천재 소녀였어요. 16살로 민지보다 2살 어렸지만 이미 미적분학 논문을 발표한 경력이 있었지요. 안녕, 나는 프리아야. 너가 그 유명한 한국 천재 소녀구나. 프리아가 밝게 웃으며 인사했어요. 내 이야기는 이미 학교 전체에 퍼졌어. 정말 대단해. 민지는 금세 프리아와 친해졌어요. 두 소녀는 각자의 나라 이야기를 나누며 밤늦게까지 대화를 나눴지요. 다음 날 민지의 첫 수업은 고급 환경 화학이었습니다. 강의실에는 대부분 대학원생들이 앉아 있었고 민지처럼 어린 학생은 없었어요. 오늘은 대기 중 오염 물질의 화학적 분해에 대해 배워보겠습니다. 앤더슨 교수가 복잡한 화학 반응식을 칠판에 적어가며 설명하기 시작했어요. 다른 학생들은 열심히 필기했지만 민지는 교수의 설명을 들으며 고개를 갸우뚱했습니다. 뭔가 이상한 부분이 있는 것 같았거든요. 수업이 끝난 후 민지가 교수에게 다가갔어요. 교수님, 방금 설명하신 반응에서 자외선 조건이 빠진 것 같은데요. 앤더슨 교수는 처음에는 당황했지만 민지의 지적을 확인해 보니 정말로 중요한 부분을 빠뜨렸다는 것을 알았어요. 오, 정말 그렇네요. 잘 지적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그런데 학부생이 이런 세부 사항까지 알 수 있다니 놀랍네요. 실제로 그런 시스템을 만들어 본 경험이 있어서요. 민지의 답변을 들은 교수는 흥미로운 표정을 지었어요. 수업 후 다른 학생들이 민지에게 다가왔습니다. 안녕, 나는 브라질에서 온 카를로스야. 아까 지적한 내용 정말 대단했어. 저는 이집트에서 온 파티마예요. 정말 신기해요. 민지는 금세 전 세계에서 온 우수한 학생들과 친해졌어요. 그들 역시 각자의 나라에서 뛰어난 재능을 인정받고 온 사람들이었지요. 한 달 후 민지는 스미스 교수의 연구실에서 정식으로 연구 프로젝트에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이번에는 CAR-O2 기술을 한 단계 발전시킨 새로운 도전이었어요. 현재 우리가 개발한 CAR-O2 시스템은 실험실에서는 완벽하게 작동해요. 연구실의 선배인 제시카가 설명했어요. 하지만 실제 야외 환경에서는 효율이 크게 떨어져요. 어떤 부분이 문제인가요? 민지가 궁금해했어요. 바람, 먼지, 온도 변화 같은 자연 환경의 변수들이 너무 많아요.
실험실에 통제된 환경과는 완전히 달라요. 제시카가 걱정스럽게 말했어요. 민지는 며칠 동안 문제를 관찰했습니다. 그러던 중 흥미로운 패턴을 발견했어요. 제시카, 혹시 식물들이 어떻게 자연 환경의 변화에 적응하는지 연구해 본 적 있어요? 민지가 물어봤어요. 식물이요? 갑자기 왜 식물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제시카가 의아해했어요. 우리가 만든 장치는 결국 인공광합성 시스템이잖아요. 그럼 실제 식물들이 어떻게 환경 변화에 대응하는지 배우면 도움이 될 것 같아요. 민지의 말에 제시카는 눈이 반짝였어요. 정말 흥미로운 관점이네요. 그런데 구체적으로 어떤 부분을 연구할 계획인가요? 민지는 하버드의 식물학과에 연락해서 협력 연구를 제안했어요. 환경공학과 식물학의 융합 연구였지요. 잎사귀의 기공은 환경 변화에 따라 자동으로 열리고 닫혀요. 식물학과의 톰슨 교수가 설명했어요. 온도, 습도, 이산화탄소 농도에 따라 실시간으로 조절되죠. 그럼 우리 장치에도 그런 적응 시스템을 만들 수 있을까요? 민지가 물어봤어요. 흥미로운 아이디어네요. 한번 시도해 봅시다. 톰슨 교수도 이 융합 연구에 관심을 보였어요. 민지는 식물의 기공 구조를 모방한 스마트 필터 시스템을 설계하기 시작했어요. 환경 변화에 따라 자동으로 필터의 개방도를 조절하는 시스템이었지요. 여기 나노 액추에이터를 넣어서 기공처럼 작동하게 하면 민지가 설계도를 그리며 설명했어요. 몇 주간의 연구 끝에 첫 번째 프로토타입이 완성되었습니다. 야외 테스트 결과는 놀라웠어요. 믿을 수 없어요. 제시카가 흥분해서 소리쳤어요. 실험실 환경과 거의 같은 효율을 보이고 있어요. 기존 시스템이 야외에서 60% 효율 감소를 보인 반면 민지의 스마트 필터 시스템은 불과 10%만 감소했어요. 스미스 교수는 민지의 연구 결과를 보고 깊은 인상을 받았습니다. 민지, 당신의 융합적 사고는 정말 놀라워요. 환경공학과 생물학을 연결시킬 생각을 어떻게 했나요? 사실 저희 수리점 앞에 화분이 하나 있었어요. 민지가 웃으며 말했어요. 매일 보면서 식물이 날씨 변화에 어떻게 적응하는지 관찰했거든요. 비가 올 때는 잎이 다르게 반응하고 햇볕이 강할 때는 또 다르게 움직이더라고요. 그런 일상적인 관찰이 이런 혁신으로 이어지다니. 스미스 교수가 감탄했어요. 민지의 연구 결과는 곧 학계의 주목을 받았습니다. 하버드 대학교에서는 이 연구를 국제환경학술지에 발표하기로 결정했어요. 18세의 한국 학생이 주저자로 논문을 발표한다는 소식은 또 한 번 세계적인 화제가 되었습니다. 한편 한국에서는 민지의 소식이 언론에 크게 보도되었어요. 천재 소녀 민지, 하버드에서 또 다른 혁신 성과 발표. 식물 모방 기술로 환경 정화 시스템 효율 대폭 개선. 한국의 자랑 민지, 세계 환경 기술 선도. 민지의 부모님은 뉴스를 보며 자랑스러워했습니다. 우리 딸이 정말 대단한 일을 하고 있구나. 그래도 너무 무리하지 않았으면 좋겠어. 민지는 매주 부모님께 영상통화를 했어요. 아빠, 엄마 걱정하지 마세요. 여기서 정말 많은 걸 배우고 있어요. 그리고 제가 배운 것들을 나중에 한국에도 전해드릴게요. 민지야, 아빠는 내가 건강하기만 하면 돼. 성과야 부차적인 거고. 아버지의 따뜻한 말에 민지는 눈물이 글썽했어요. 겨울이 다가오면서 민지는 첫 번째 방학을 맞이했습니다. 약속대로 한국에 돌아가서 가족과 시간을 보내고 수리점도 도울 예정이었어요. 제시카, 방학 동안 새로운 아이디어를 더 생각해 볼게요. 민지가 연구실을 정리하며 말했어요. 민지, 정말 고마워. 당신 덕분에 우리 연구가 완전히 새로운 차원으로 발전했어. 제시카가 진심으로 말했어요. 하버드에서의 첫 학기를 마친 민지는 더 큰 꿈을 품게 되었습니다. 단순히 좋은 성적을 받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세상을 바꿀 수 있는 기술을 개발하고 싶었거든요. 인천공항에 도착한 민지를 맞이한 부모님의 따뜻한 포옹 속에서 그녀는 자신의 뿌리가 얼마나 소중한지 다시 한번 깨달았습니다. 아무리 큰 성공을 거두어도 가족과 고향을 잊지 않겠다는 다짐을 또 한 번 굳혔어요. 한국에 돌아온 민지는 사흘 동안 푹 쉰 후 다시 수리점을 도왔습니다. 하버드에서의 바쁜 생활에 지쳤던 마음이 고향의 따뜻함 속에서 치유되었어요. 민지야, 많이 컸구나. 그런데 너무 말랐는데 밥은 제대로 먹고 다니니?
어머니 박영숙이 딸을 끌어안으며 걱정했어요. 엄마 괜찮아요. 학교 식당 음식도 나쁘지 않아요. 민지가 웃으며 대답했지만 어머니의 손맛이 그리웠던 것도 사실이었어요. 어느 날 수리점에 특별한 손님이 찾아왔습니다. 40대 중반의 여성으로 흰 지팡이를 짚고 있었어요. 혹시 민지 씨 계신가요? 제가 뉴스에서 봤는데 정말 대단한 일을 하셨더라고요. 여성의 목소리는 따뜻했지만 어딘가 슬픈 기운이 배어 있었어요. 네, 제가 민지입니다. 어떻게 도와드릴까요? 민지가 정중하게 인사했어요. 저는 최은정이라고 합니다. 시각장애인 재활센터에서 일하고 있어요. 사실 민지 씨께 특별한 부탁이 있어서 왔습니다. 은정의 말에 민지는 귀를 기울였어요. 저희 센터에는 최근에 시력을 잃으신 분들이 많이 오세요. 교통사고나 질병으로 갑자기 앞을 못 보게 된 분들이죠. 은정이 설명을 시작했어요. 기존의 점자나 흰 지팡이로는 한계가 있어요. 특히 복잡한 도시 환경에서는 위험한 상황이 너무 많거든요. 민지는 은정의 이야기를 들으며 마음이 무거워졌어요. 자신이 그동안 당연하게 여겼던 시각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 새삼 깨달았거든요. 혹시 기술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은정이 조심스럽게 물어봤어요. 저도 뉴스에서 민지 씨가 어려운 문제들을 해결하는 걸 봤거든요. 혹시 시각장애인을 위한 기술도 만들 수 있을까 해서요. 민지는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환경기술과는 완전히 다른 분야였지만 사람을 돕는다는 본질은 같았어요. 은정 선생님, 구체적으로 어떤 도움이 가장 필요한지 알려주세요. 민지가 진지하게 물어봤어요. 가장 어려운 건 길찾기예요. 특히 계단이나 장애물, 그리고 다른 사람들의 위치를 파악하는 게 정말 힘들어요. 은정이 자신의 경험을 털어놓았어요. 저도 10년 전에 시력을 잃었는데 아직도 새로운 장소에 가면 무서워요. 민지는 은정의 말을 들으며 뭔가 떠오르는 아이디어가 있었어요. 혹시 박쥐가 어떻게 어둠 속에서 날아다니는지 아세요? 민지가 물어봤어요. 초음파요? 박쥐는 초음파를 내서 주변을 파악한다고 들었어요. 은정이 답했어요. 맞아요. 그럼 사람도 그런 능력을 가질 수 있다면 어떨까요? 민지의 말에 은정의 얼굴이 밝아졌어요. 하지만 사람은 초음파를 낼 수 없잖아요. 은정이 의문을 표했어요. 기계가 대신하면 돼요. 민지가 설명하기 시작했어요. 작은 장치가 초음파를 보내고 반사되어 돌아오는 신호를 분석해서 주변 환경을 파악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정보를 음성으로 전달해 주는 거죠. 은정은 민지의 아이디어에 깊은 감동을 받았어요. 민지는 즉시 이 프로젝트에 착수했습니다. 하지만 환경기술과는 전혀 다른 분야라서 새롭게 공부해야 할 것들이 많았어요. 아빠, 혹시 초음파 센서 같은 거 있어요? 민지가 수리점 창고를 뒤지며 물어봤어요. 초음파 센서? 자동차 주차 센서에 들어가는 그거 말이냐? 아버지 김철민이 답했어요. 맞아요. 그런 거면 충분해요. 민지가 기뻐했어요. 민지는 며칠 동안 밤새워가며 프로토타입을 만들었습니다. 작은 이어폰처럼 생긴 장치에 초음파 센서와 음성 합성기를 집적했어요. 3시 방향에 계단이 있습니다. 앞으로 2m의 벽이 있습니다. 오른쪽에 사람이 걸어오고 있습니다. 장치는 주변 환경을 실시간으로 음성으로 알려주었어요. 첫 번째 테스트는 은정과 함께 했습니다. 정말 신기해요. 마치 누군가가 옆에서 계속 설명해 주는 것 같아요. 은정이 장치를 착용하고 수리점 안을 걸어다니며 감탄했어요. 여기 테이블이 있고 저기 의자가 있다는 걸 정확히 알 수 있어요. 하지만 아직 개선할 점들이 많았어요. 너무 많은 정보가 한꺼번에 들려와서 혼란스러웠거든요. 정보를 선별해서 정말 중요한 것만 알려주면 어떨까요? 민지가 아이디어를 냈어요. 예를 들어 위험한 장애물이나 계단 같은 건 즉시 알려주고 단순한 벽이나 가구는 가까이 갔을 때만 알려주는 식으로요. 은정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럼 훨씬 사용하기 편할 것 같아요. 민지는 인공지능 알고리즘을 추가해서 중요도에 따라 정보를 분류하는 시스템을 만들었습니다. 며칠간의 수정 작업 끝에 훨씬 개선된 버전이 완성되었어요. 이제 정말 실용적이네요. 은정이 새 버전을 테스트하며 기뻐했어요.
위험한 상황은 즉시 알려주고 나머지는 부드럽게 안내해주니까 정말 자연스러워요. 소식을 들은 시각장애인 재활센터의 다른 분들도 테스트에 참여했습니다. 이런 기술이 있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정말 혁신적이에요. 이제 혼자서도 안전하게 다닐 수 있을 것 같아요. 사용자들의 반응은 폭발적이었어요. 하지만 민지는 여기서 만족하지 않았어요. 단순히 장애물을 피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해요. 민지가 생각에 잠겨 말했어요. 정말 중요한 건 시각장애인분들이 독립적이고 자신감 있게 생활할 수 있도록 돕는 거잖아요. 은정이 민지의 말에 깊이 공감했어요. 맞아요. 우리가 원하는 건 단순한 안전이 아니라 진정한 자유예요. 민지는 더욱 발전된 기능들을 추가했습니다. 길 안내 기능, 대중교통 정보 연동, 심지어 쇼핑몰에서 원하는 매장을 찾아주는 기능까지 만들었어요. 지하철 3호선 입구가 10m 앞에 있습니다. 우회전하면 화장실이 있습니다. 왼쪽에 커피숍이 있습니다. 장치는 점점 더 똑똑해졌어요. 몇 달 후 민지의 소나 가이드라고 이름 붙인 이 장치는 시각장애인 커뮤니티에서 큰 화제가 되었습니다. 정말 삶이 바뀌었어요. 이제 혼자서도 어디든 갈 수 있어요. 가족들이 더 이상 걱정하지 않아도 돼요. 사용자들의 감사 인사가 쏟아졌어요. 하지만 민지가 가장 기뻤던 순간은 따로 있었어요. 은정이 혼자서 처음으로 멀리 있는 친구를 만나러 간 날이었거든요. 민지야, 정말 고마워. 내 덕분에 내가 잃었던 자신감을 되찾았어. 은정의 눈물 어린 감사 인사에 민지도 울컥했어요. 여러 투자자들이 상용화를 제안했지만 민지와 은정은 다른 길을 선택했어요. 돈을 벌기 위한 기술이 아니에요. 정말로 도움이 필요한 분들께 먼저 전해져야 해요. 민지의 말에 은정도 동의했어요. 그들은 비영리 단체를 만들어서 경제적으로 어려운 시각장애인들에게 무료로 장치를 제공하기로 했어요. 이 소식을 들은 스미스 교수는 크게 감동했습니다. 민지, 당신은 진정한 공학자의 정신을 갖고 있어요. 기술은 인간을 위해 존재한다는 것을 잊지 않는 사람이죠. 교수의 격려에 민지는 더욱 확신을 갖게 되었어요. 방학이 끝나갈 무렵 민지에게 특별한 제안이 들어왔습니다. 아프리카 케냐에서 사막화 방지를 위한 환경기술 프로젝트에 참여해달라는 요청이었어요. 민지 씨의 환경기술과 사회적 철학이 우리 프로젝트에 꼭 필요해요. 프로젝트 책임자가 설명했어요. 케냐의 건조 지역에 CARO2 기술을 적용해서 사막화를 막고 싶어요. 민지는 잠시 고민했어요. 하버드 복학을 미루고 아프리카에서 활동하는 것은 쉬운 결정이 아니었거든요. 하지만 결국 참여하기로 했어요. 제가 개발한 기술이 정말로 지구 환경을 개선하는데 도움이 된다면 어디든 가겠어요. 민지의 결정에 부모님은 걱정하면서도 딸을 자랑스러워했어요. 민지야, 세계 어디를 가더라도 내 뿌리는 여기라는 걸 잊지 마라. 아버지의 당부에 민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아빠, 저는 어디를 가더라도 이 작은 수리점에서 배운 것들을 잊지 않을 거예요. 사람을 먼저 생각하는 마음, 그게 가장 중요한 기술이라는 걸 알거든요. 3개월 후 민지는 케냐 나이로비 공항에 도착했습니다. 적도 근처의 뜨거운 태양과 낯선 풍경이 그녀를 맞이했어요. 민지 씨, 정말 잘 오셨어요. 저희가 얼마나 기다렸는지 모르세요. 프로젝트 현지 책임자인 조셉 은보야가 환한 미소로 인사했어요. 그는 케냐 대학교에서 환경학을 전공한 젊은 연구자로 영어와 스와힐리어를 자유자재로 구사했지요. 공항에서 사막화 지역까지 가는 동안 민지는 창밖으로 펼쳐진 광경에 충격을 받았어요. 한때 녹색이었을 초원들이 황량한 사막으로 변해 있었고 말라버린 강바닥과 시든 나무들이 곳곳에 보였거든요. 이곳이 10년 전만 해도 푸른 목초지였어요. 조셉이 슬픈 목소리로 설명했어요. 기후변화와 과도한 방목 때문에 점점 사막이 되어가고 있답니다. 마을 사람들은 물을 찾아 더 먼 곳으로 이주하고 있어요. 도착한 마을은 정말 작았어요. 20가구 정도의 집들이 흙벽돌로 지어져 있었고 전기도 제대로 들어오지 않았어요. 하지만 마을 사람들의 눈빛만큼은 희망으로 가득했어요. 안녕하세요, 민지. 마을 이장인 할머니 아키누가 스와힐리어로 인사했고 조셉이 통역해 주었어요. 우리 마을의 구원자가 왔다고 하시네요. 민지는 부담스러웠지만 동시에 책임감을 느꼈어요.
조셉, 이곳의 환경 데이터를 먼저 확인해 볼까요? 민지가 가져온 측정 장비들을 꺼내며 말했어요. 일주일 동안 철저한 환경 분석을 한 결과 예상보다 훨씬 심각한 상황이었어요. 이산화탄소 농도는 지구 평균의 1.3배였고 토양의 수분 함량은 극도로 낮았어요. CARO2 시스템을 단순히 설치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할 것 같아요. 민지가 데이터를 분석하며 말했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조셉이 걱정스럽게 물어봤어요. 민지는 며칠간 고민한 끝에 혁신적인 아이디어를 떠올렸어요. 조셉, 혹시 이곳 전통 농법에 대해 알고 계세요? 네, 우리 조상들은 아카시아 나무를 이용한 특별한 농법을 사용했어요. 하지만 지금은 거의 사라진 방법이죠. 조셉이 답했어요. 바로 그거예요. 민지의 눈이 반짝였어요. 전통 농법과 현대 기술을 결합하면 더 효과적일 거예요. 민지는 CARO2 시스템을 아카시아 나무 주변에 설치하는 혁신적인 방법을 고안했어요. 나무가 만드는 그늘과 뿌리 시스템이 자연적인 미기후를 형성하고 그곳에서 CARO2가 더욱 효율적으로 작동할 수 있었거든요. 나무가 만든 환경과 기계가 만든 환경이 서로 도와주는 거예요. 민지가 설명했어요. 마치 자연과 기술이 손을 잡는 것 같네요. 조셉이 감탄했어요. 첫 번째 시스템을 설치한 후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한 달 만에 주변 토양의 수분 함량이 눈에 띄게 증가했고 죽어가던 풀들이 다시 살아나기 시작했어요. 정말 기적 같아요. 마을 사람들이 환호했어요. 하지만 민지는 더 나아가고 싶었어요. 조셉, 이 기술을 마을 사람들이 직접 관리할 수 있도록 교육하면 어떨까요? 훌륭한 아이디어네요. 지속 가능한 발전이야말로 진정한 도움이죠. 조셉이 동의했어요. 민지는 매일 아침 마을 사람들에게 기술 교육을 했어요. 복잡한 이론 대신 실제 조작 방법과 유지보수 요령을 중심으로 가르쳤지요. 이 버튼을 누르면 시스템 상태를 확인할 수 있어요. 이 표시등이 빨갛게 깜빡이면 필터를 교체해야 해요. 처음에는 어려워하던 마을 사람들도 점차 기술에 익숙해졌어요. 특히 16살 소년 임바루는 놀라운 재능을 보였어요. 임바루는 정말 똑똑해요. 마치 어린 시절의 저를 보는 것 같아요. 민지가 조셉에게 말했어요. 6개월 후 마을 전체가 변했어요. 사막화되었던 땅에 초록이 돌아왔고 멀리 이주했던 가족들이 하나씩 마을로 돌아오기 시작했어요. 민지 정말 고마워요. 당신은 우리에게 희망을 되돌려 주었어요. 이장 할머니가 민지의 손을 꼭 잡으며 말했어요. 하지만 민지에게는 더 큰 깨달음이 있었어요. 조셉, 저는 여기서 기술보다 더 중요한 것을 배웠어요. 무엇인가요? 진정한 기술은 사람들 안에 있다는 거예요. 제가 가져온 건 그냥 도구일 뿐이고 실제로 변화를 만든 건 마을 사람들이었어요. 케냐에서의 경험은 민지의 인생관을 완전히 바꿔놓았어요. 1년 후 한국으로 돌아온 그녀는 새로운 꿈을 품고 있었어요. 아빠, 엄마, 저는 한국에서 새로운 연구소를 만들고 싶어요. 민지가 가족에게 말했어요. 어떤 연구소 말이니? 아버지가 궁금해했어요. 환경기술과 사회기술을 함께 연구하는 곳이요. 첨단 기술을 개발하되 그것이 정말로 사람들의 삶을 개선하는지 확인하는 거예요. 민지의 구체적인 계획에 부모님은 감탄했어요. 20세가 된 민지는 서울 강남구에 작은 연구소를 차렸습니다. 따뜻한 기술 연구소라는 이름을 붙였어요. 처음에는 혼자서 시작했지만 곧 뜻을 같이 하는 젊은 연구자들이 모여들기 시작했어요. 우리의 목표는 단순해요. 정말로 필요한 기술을 만드는 것이죠. 민지가 첫 번째 직원 회의에서 말했어요. 하버드에서 함께 공부했던 프리아도 인도에서 나라와 합류했어요. 민지, 나도 내 꿈에 동참하고 싶어. 프리아의 참여로 연구소는 더욱 국제적인 색깔을 갖게 되었어요. 연구소에서는 다양한 프로젝트가 진행되었어요. 농촌 지역을 위한 소형 대기 정화 시스템, 독거노인을 위한 간단한 건강 모니터링 장치, 발달장애 아동을 위한 학습 보조 기술 등이었어요. 모든 프로젝트의 공통점은 사용하는 사람의 입장에서 생각한다는 것이었어요. 기술은 복잡할수록 좋은 게 아니에요. 단순하면서도 효과적인 것이 진정한 기술이죠. 민지가 연구원들에게 강조하는 말이었어요. 특히 민지는 아버지의 수리점에서 배운
고객의 진짜 문제를 파악하라는 원칙을 모든 프로젝트의 기본으로 삼았어요. 새로운 기술을 개발하기 전에 반드시 현장에 가서 사용자들과 대화했고 그들의 실제 필요를 파악했지요. 이런 접근 방식 덕분에 연구소에서 나온 기술들은 실제로 많은 사람들의 삶을 개선했어요. 3년 후 민지의 연구소는 한국에서 가장 주목받는 사회적 기술 연구기관이 되었습니다. 그들이 개발한 기술들은 실제로 많은 사람들의 삶을 개선했고 여러 상을 받기도 했어요. 하지만 민지는 여전히 아버지의 수리점을 잊지 않았어요. 매주 토요일마다 수리점에서 일하며 일반인들의 생생한 목소리를 들었거든요. 민지야, 내가 만든 그 공기 정화기 정말 좋더라. 우리 동네 할머니들이 모두 쓰고 계시는데 많이 편해하셔. 아버지의 말을 들으며 민지는 뿌듯함을 느꼈어요. 어느 날 민지에게 특별한 연락이 왔어요. UN 환경계획에서 개발도상국 기술 지원 프로젝트의 총책임자로 추천하고 싶다는 제안이었어요. 민지 박사님의 기술 개발 능력과 사회적 철학이 UN의 목표와 완벽하게 일치합니다. UN 담당자가 설명했어요. 전 세계 개발도상국에 적정 기술을 보급하는 중요한 프로젝트입니다. 민지는 잠시 고민했어요. 더 큰 무대에서 활동할 수 있는 기회였지만 동시에 한국에서의 활동을 축소해야 했거든요. 시간을 조금 주시겠어요? 팀원들과 상의해보고 싶어요. 그날 저녁 민지는 연구소 팀원들과 긴 회의를 했어요. UN 프로젝트는 정말 좋은 기회예요. 하지만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일도 충분히 의미 있다고 생각해요. 팀원 중 한 명이 말했어요. 민지, 내 혼자 UN에서 활동하고 우리는 여기서 연구를 계속하면 어떨까? 프리아가 제안했어요. 아니에요. 민지가 단호하게 말했어요. 우리는 팀이에요. 함께 있을 때 더 큰 일을 할 수 있어요. 그리고 저는 한국을 떠나고 싶지 않아요. 이곳이 제 뿌리거든요. 민지의 답변을 들은 팀원들은 깊이 감동했어요. 결국 민지는 UN 제안을 정중히 거절하고 한국에서의 활동을 계속하기로 했어요. 대신 UN과는 파트너십을 맺어서 필요할 때마다 기술 자문을 제공하기로 했지요. 제 꿈은 거창한 것이 아니에요. 제가 할 수 있는 범위에서 정말로 도움이 되는 일을 하는 것이죠. 민지가 기자회견에서 말했어요. 그 무렵 민지에게 또 다른 특별한 소식이 전해졌어요. 케냐에서 함께 일했던 임바루가 장학금을 받아 한국으로 유학 온다는 것이었어요. 민지 누나 정말 보고 싶었어요. 인천공항에서 만난 임바루는 어느새 훌쩍 자란 청년이 되어 있었어요. 임바루 정말 많이 컸구나. 한국에서 열심히 공부해서 케냐에 돌아가면 더 많은 일을 할 수 있을 거야. 민지가 격려했어요. 임바루는 민지의 연구소에서 인턴으로 일하면서 한국의 첨단 기술을 배웠어요. 누나, 저는 누나처럼 아프리카 전체를 도울 수 있는 기술자가 되고 싶어요. 임바루의 꿈을 들으며 민지는 뿌듯했어요. 자신이 심은 씨앗이 다른 곳에서 꽃 피우고 있다는 느낌이었거든요. 23세가 된 민지는 어느덧 한국 사회기술 분야의 대표적인 인물이 되어 있었어요. 하지만 그녀는 여전히 겸손했고 자신의 성공을 혼자만의 것으로 생각하지 않았어요. 제가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건 수많은 분들의 도움 덕분이에요. 민지가 수상소감에서 말했어요. 특히 작은 수리점에서 시작해서 저에게 사람을 먼저 생각하라고 가르쳐 주신 아버지, 그리고 제 기술을 믿고 함께 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려요. 그날 밤 민지는 부모님과 함께 조용한 시간을 보냈어요. 아빠, 저는 아버지께서 가르쳐 주신 것들이 제 인생의 나침반이 되었어요. 민지가 진심으로 말했어요. 작은 수리점에서 배운 정직함과 성실함, 그리고 사람을 먼저 생각하는 마음. 그것들이 저를 여기까지 이끌어 주었어요. 아버지는 딸의 어깨를 다독이며 말했어요. 민지야, 아빠가 자랑스럽다. 큰 성공보다 더 중요한 것은 올바른 길을 가는 것이야. 몇 년 후 민지의 이야기는 전 세계적으로 알려졌어요. 하지만 그녀는 여전히 매주 토요일마다 아버지의 수리점에서 일했고 평일에는 연구소에서 더 나은 세상을 만들기 위한 기술을 개발했어요. 최은정의 시각장애인 센터는 이제 전국적인 네트워크가 되었고 케냐의 마을은 완전히 푸른 초원으로 되돌아갔어요. 임바루는 아프리카 전역에 환경기술을 보급하는 활동가가 되었고요. 진정한 성공은 얼마나 많이 갖느냐가 아니라 얼마나 많이 나누느냐에 있다.
민지가 젊은 과학자들에게 하는 강연의 마지막 문장이었어요. 그리고 그 깨달음이 그녀의 모든 선택의 기준이 되었지요. 작은 수리점에서 시작된 민지의 이야기는 이렇게 계속 이어졌습니다. 그녀는 여전히 기계와 대화하는 특별한 능력을 갖고 있었지만 더 중요한 건 사람들과 소통하는 따뜻한 마음이었어요. 그리고 그 마음이야말로 세상을 바꾸는 진짜 기술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거든요. 여러분, 오늘 민지의 이야기는 어떠셨나요? 작은 수리점에서 시작된 한 소녀의 꿈이 전 세계를 바꾸는 이야기였습니다. 민지가 아버지에게서 배운 가장 소중한 교훈, 사람을 먼저 생각하라는 말씀이 참 마음에 와닿네요. 진정한 성공은 얼마나 많이 갖느냐가 아니라 얼마나 많이 나누느냐에 있다는 민지의 깨달음처럼 우리도 일상에서 작은 나눔을 실천해보면 어떨까요? 오늘 이야기가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 버튼 꼭 눌러주시고 구독과 알림 설정도 꼭 부탁드립니다.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도 들려주세요. 다음에는 또 어떤 감동적인 이야기로 찾아뵐까요? 여러분의 하루가 민지처럼 따뜻하고 의미 있기를 바라며 저는 다음 이야기에서 또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